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를 쪼개서 가칭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완전 자회사로 품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형제 회사로 떨어뜨리는 게 주요 변화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일단 분할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사업과 복제약 신약 개발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는데요. 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과 생산만 하는 순수 CDMO 회사가 되고요. 그 형제 회사로 지주 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설립돼 바이오시밀러 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분할은 증권신고서 제출과 주주총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고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은 10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이후 10월 29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이 진행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주주는 바이오로직스 주식과 에피스홀딩스 주식을 0.65 대 0.3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이 이뤄지는 배경은 뭔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은 세계 곳곳의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의약품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자회사로 복제약을 만드는 에피스가 있고 심지어 그 회사의 실적이 최근 크게 성장하다 보니 고객사들의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그간 하늘사서 묶여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투자자들을 강제로 투자해야 했던 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인데요. 다만 어제 7% 가까이 급등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오전 11시 20분 현재 0.7% 소폭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어 분할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유상증자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6천억 원가량 늘리게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주당 68만 4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초 주당 53만 9천 원의 신주를 발행하려 했지만 방산실적 호조로 주가가 상승해 발행가액이 높아지면서 전체 조달 규모도 2조 9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는 더워졌지만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계속 불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임금근로 일자리 중 새로 생긴 일자리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나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일자리는 244만 4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면서 11개 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신규 일자리는 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를 말하는데요. 소비와 건설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는 데다 미 관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기업들이 선뜻 선제적인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46%로 역성장하면서 침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맬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졌죠. 네, 그렇습니다. 4분기 건설업 신규 일자리는 45만 3천 개로 1년 전보다 5만 8천 개 감소해 7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건설업은 경기 영향을 특히 더 민감하게 받는데 누적된 건설 수주 감소,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장기 불황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1년 전보다 20% 감소하면서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제조업도 신규 일자리가 3만 8천 개 줄면서 11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은 고용 유발 개수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수 경기와 가장 밀접한 숙박, 음식점업 신규 일자리도 23만 1천 개로 1만 3천 개 줄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술집과 숙박업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10% 넘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빚을 낸 사업장 중 50만 개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술집과 숙박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매출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나요? 네, 한국 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보다는 0.72% 줄었고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는 12.89% 급감했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외식업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숙박과 여행 서비스업은 1년 전과 비교해 11.8% 급감했고 외식업 중 술집 매출은 11%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밖에 분식과 제과점 디저트, 패스트푸드, 카페 등 외식업 전반의 매출이 일대히 감소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폐업 사례도 상당하다고요? 네, 1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1만 9천 개 중 13.8%가 폐업 상태였습니다. 경영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급기야는 빚을 남긴 채 폐업한 건데요. 이렇게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40만 원, 평균 대출 잔액은 6,200만 원 선입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71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원가량 불어났는데요. 이 중 연체된 대출 원리금 규모는 13조 2천억 원으로 1년 사이 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 억제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에서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 들어 비대면 대출 신청이 몰린 데 따른 결과인데요. 지난주에는 비대면 주담대의 일일 접수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비 낮은 금리에 대출 신청이 몰린 측면이 있다며 이번 주부터 일일 접수 건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대면 대출에 특화된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서도 지난해부터 발생하던 주담대 오픈런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스트레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세를 주별로 확인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며 수요 차단에 나섰습니다. 국민은행은 이틀 전부터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의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서 우대금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우대금리를 폐지하면 체감 대출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대류는 형사고발에 더해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대륜이 민사소송도 진행한다고요? 네, 대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인당 청구 금액 100만 원으로 책정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류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유심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323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SK텔레콤은 아직 유심교체 또는 재설정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 220만 명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교체 안내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과는 다르게 해킹 사태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죠. 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SK텔레콤 건은 역대급 사건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다며 복제폰이 아니더라도 2차 피해 형태는 다양하다고 일갈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입자 인증 시스템에 있는 2,500만 명 고객 전체 데이터가 해킹됐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고 위원장은 해킹 사태의 주된 원인을 SK텔레콤 측의 잘못에 있다고 판단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서울 부동산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들이 줄줄이 완판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크게 높은 3.3제곱미터당 4,800만 원의 분양가를 기록했던 서울 강북의 아파트가 1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몇 없는 분양 물량에도 수요자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강북도 분양이 완판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어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408명이 몰려서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타입별로는 최고 40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는데요. 이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4,750만 원을 웃돌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던 곳으로 미분양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예상을 깼습니다. 앞서 미분양됐던 곳들도 속속 완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중랑구 상봉동 더샵 퍼스트월드도 평당 3,800만 원의 고분양가로 800가구가 미분양됐지만 이달 초 모든 물량이 계약됐고 롯데건설이 분양에 나선 성북구 삼선동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평당 4,200만 원 분양가에 불과하고 2달 만에 100% 계약 완료됐습니다. 공사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도 완판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올해 물량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수도권 민간 아파트 물량은 1,914가구에 그쳐 최근 5년 평균인 21,192가구의 10%도 안 됐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설계로 인해 공사비가 26에서 3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 분양가가 오히려 쌀 것이라는 불안 섞인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을 담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거래소와 대한상의를 잇따라 방문하며 경제 행보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무원들을 만났는데요. 대한상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용배 기자. 네, 대한상공회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경제단체장들을 만나고 있죠.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미국발 관세전쟁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우리 경제를 막고 정부는 도울 뿐이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선 주식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며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장기 투자자에겐 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 다시 지방 유세에 나섰죠. 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는데요. 내란 강력 처벌을 강조하는 등 유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후 경남 양산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동시에 본인 페이스북에 이른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이행을 총괄하겠다면서 그 내용으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의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무원 보수와 국내 총생산을 연동지어 그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역전세 탓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당초 올해 말에서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공급 기간을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3년부터 금융당국은 역전세 탓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60% 규제를 적용하는 조치를 연 단위로 연장하며 시행해왔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언제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었는데요. 이번에 그 단서를 없앤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임대인, 즉 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에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이런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없애 주분공이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시행령상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보증 공급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완전 삭제하면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연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개정한 건가요? 네,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전세 기피 현상과 전세값 상승 등으로 역전세 우려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은 신축 단지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했지만 5대 광역시와 8개도 세종 모두 전세 가격 상승세가 꺾이거나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처음 1년 동안 한정돼 도입됐던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2차례 연장돼 왔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 여부는 향후 전세 시장과 가계 부채 추이 등을 감안한 연말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한편 호텔 신라와 신세계가 면세점 임대료를 낮춰달라며 인천공항을 상대로 법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불황 속 적자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대료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먼저 임대료를 얼마나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나요? 네, 40%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 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내려달란 건데요. 신세계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은 각각 지난달 29일, 이달 8일에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내 오는 6월 2일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인천공항은 면세점으로부터 고정 월세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해오다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김포, 제주 등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정하는데 인천공항만 여객수 연동 방식이라며 어린이 등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여객수에 포함돼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임대료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인천공항 측은 임대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한 다른 면세점과 편의점, 은행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법적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신라와 신세계가 법원 조정 신청을 낸 건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은 지난해 69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고 신세계 면세점도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 영업 손실 3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면세점의 남은 인천공항 면세 특허 기간은 각각 8년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를 타가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상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도 점점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경상 환자를 심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고요? 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경상 환자 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 전문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상해 등급 12에서 14급의 경상 환자들이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입증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와 경상 환자 간에 장기 치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의학적, 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장기 치료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심사 기준에 있어서 어떤 사항들이 검토될까요? 네, 의학계 진료 지침이나 임상 사례, 영상의학적 소견 등 장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포함해 심사 기준을 마련합니다. 사고 형태와 충격량 등을 고려해 경미 사고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등 타보험 경상 환자 사례와
해외 자동차 보험 경상 환자 치료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또 증상, 진단명, 사고 규모 등 장기 치료 심사 기준에 대한 표준화 지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치료비 누수가 심각하고 그 부담이 일반 고객들의 자동차 보험료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